2026년 5월 13일 새벽 3시 17시간에 버틴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고 회사가 마지막에 내민 패키지는 영업이익 12%에 주거 5억까지 더해진 어마어마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시간 동안 협상장 바깥에서는 그 패키지보다 훨씬 큰 결단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노조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회사도 줄 만큼 줬는데.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26억과 5억과 12%라는 표면 숫자 뒤에서 한 사람의 결제선이 우리 자녀가 들어갈 회사 자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절대 끝까지 짚어주지 않는 이 결단의 정체를 5개의 각도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 너머를 본 분들에게만 보이는 한 가지 진실이 손에 잡힐 겁니다. 먼저 그 17시간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조 측 입에서 먼저 마침표가 찍힙니다. 노조위원장 최승호 씨는 협상장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급 투명화 제도화는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 짧은 한 문장인데 17시간을 압축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노조가 원했던 건 단순한 보너스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영업이익 얼마가 나오면 그중 몇 %가 자동으로 직원들에게 흘러오는지 그 산식을 단체 협약 문서에 박아넣자는 거였습니다. 회사가 약속을 안 지킬 수 없게 종이에 도장을 찍자는 요구입니다. 회사 쪽은 결렬 직후 다른 결의말을 합니다. 사측 협상 책임자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회사는 한 번도 공시간을 내놓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카드는 다 깠다. 다만 노조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을 뿐이다. 같은 17시간을 두고 한쪽은 퇴보했다고 하고 한쪽은 줄 만큼 줬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협상은 깨졌고 시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깨진 협상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건 파업 일정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 파업이 예고됩니다. 노조 안에 이름을 올린 조합원이 4만 1000명, 회사 안건 기준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인원이 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시죠? 잠실 야구장 만석이 약 2만 5천, 야구장 2곳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는 인원이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일손을 놓겠다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한국 산업사에서 흔히 보지 못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협상이 깨지고 파업 일정이 잡힌 직후 정작 노조 안쪽에서도 흔들림이 감주됩니다. 5만 명이 일제히 어깨에 깃발을 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기 이틀 전쯤부터 삼성 직원들이 모이는 익명 게시판 한 곳에는 노조원 본인들의 글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화면 한쪽에 분위기가 묘하게 다른 글들입니다. 한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발 합의하고 나와라. 본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솔직히 수십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회사가 이 자리에서 더 줄 수 있는 한계도 보이는데 우리가 더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지간히 챙겨받는 데까지 받고 나옵시다. 단순한 외부인의 코멘트가 아닙니다. 같은 4번을 달고 같은 회사 명함을 쓰는 노조원 안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번 강경투쟁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를 만드는 부문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선 흔히 DS 부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통째로 묶은 본진입니다. 가장 세게 외치고 가장 오래 버틸 줄 알았던 본진에서 그 본진한 직원들조차 합의 쪽으로 가자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 직원의 글에는 이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합비를 내는 우리가 지도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짚어보겠습니다. 협상장 밖에서 외친 게 아닙니다. 회사 측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협상장 안쪽, 조합비를 내는 본인들 안에서 나온 흔들림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들어가 보면 5만 명이라는 깃발 뒤에 또 다른 결의 마음이 같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챙겨 나오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지도부조차 흔들리고 본진 안에서도 합의 쪽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17시간만 더 버티면 노조 안에서 알아서 톤이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 발 더 양보해서 회사가 마지막 카드를 한 장 더 얹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 노사협상의 흐름을 떠올려 보시면 보통은 어떻게든 합의문 한 장이 작성되는 자리입니다. 사인 한 번이면 5만 명이 일터로 돌아오고 잠실 야구장 2개를 채울 인원이 다시 라인 앞에 섭니다. 보통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17시간 동안 한 발도 더 디디지 않고 결국 새벽 3시에 협상장을 나섰습니다. 마침표를 먼저 찍은 건 노조 측 입이었지만 그 마침표를 가능하게 만든 건 회사 측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 카드를 받지 않았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양쪽이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협상장에 들어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7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올라간 카드는 모두 10장입니다. 노조가 5, 사측이 5, 한 장씩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노조 측이 내민 5장입니다. 첫째, 역대급 실적은 결국 근로자들이 만든 거다. 회사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를 찍었습니다. 그중 반도체 부문이 53조, 회사 전체 이익의 90%를 넘습니다. 라인 위에서 웨이퍼 돌리고 장비 점검하는 사람들이 만든 숫자라는 거죠. 둘째, 이 정도 인재 잡아두려면 보상이 필요하다. 셋째,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옵니다. SK는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못 박아놨거든요. 노조는 삼성은 15%를 달라 했는데 본인들 표현으로는 SK 10%랑 우리 15%랑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회사 규모가 다르니 비율을 더 올려받아야 같은 자리에 선다는 논리예요. 넷째 카드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6세대 AI 메모리, 업계에서 HBM사라고 부르는 그 차세대 메모리 얘기인데요. 노조위원장 말이 이랬습니다. 원팀으로 협업해서 결과 내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개발 끝나고 나니 다들 흩어졌다. 회사가 명문화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더는 못 믿겠다. 약속을 어겼다는 정서가 5째 카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두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도로 못 박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노조 측 5장입니다. 이번엔 사측이 내민 5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손실 날 땐 주주가 다 떠왔는데 이익 날 땐 직원만 가져가나? 회사 실적이 꺾이면 주가가 빠지고 그 손해는 주주가 봅니다. 그런데 좋을 때 이익 비율을 미리 못 박아두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논리예요. 둘째, 성과급이 주주 배당보다 우선순위인가? 회사가 이익 났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주주냐 직원이냐? 이건 자본주의 회사 운영의 가장 예민한 질문입니다. 셋째, SK한테 뒤처진 지금이 R&D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6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 SK가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연구개발에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돈을 성과급으로 먼저 빼면 추격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넷째,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부서까지 같이 주는 게 성과급 성격에 맞나? 회사 안에는 이익을 직접 만드는 반도체 부문도 있고 가전이나 모바일처럼 사이클을 타는 부문도 있습니다. 한쪽이 손해보는 해에도 다른 쪽이 다 챙겨가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예요. 다섯째, 지금 좋은 건 반도체 사이클일 뿐이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파도처럼 오는 산업이거든요. 지금 파도가 높다고 그걸 영원할 거라고 보고 비율을 못 박으면 파도가 빠졌을 때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양쪽이 펼친 10장입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만약 그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앞쪽 5장이 맞아 보입니다. 내가 밤새 만든 이익인데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분노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라면 뒤쪽 5장이 맞아 보여요. 추격이 늦어지면 결국 내 주식 가치가 빠지는 거니까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측이 마지막에 테이블 위에 올린 카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줄, 영업이익 10% 성과금. 노조가 요구한 15%엔 못 미치지만 SK하이닉스랑 같은 수준입니다. 둘째 줄, 임금 6.2% 인상. 셋째 줄, 주거 지원 5억 원. 자녀 합자금이 아니라 주거 5억입니다. 서울 외곽 전세 한 채 값에 해당하고요. 강남 아파트 한 채의 6분의 1 가까이 됩니다. 넷째 줄, 반도체 부문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면 초과이익 성과급의 12%를 더 얹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초과이익 성과급, 짧게 부르는 OPIPI라는 게 있는데요.
회사 영업이익이 처음 정한 목표치를 넘기면 그 초과분을 추가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보너스 제도예요. 사측이 거기에 12%, 부문의 7과 사업부의 3을 더 얹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다섯째 줄, OPI 주식 보상 50%. 그 보너스 절반은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으로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 1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매도 제한 조건이 붙고요. 이게 사측이 17시간 동안 끝까지 손해주고 있던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회사 사장이라면 이 5줄 패키지를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금에 주거에 초과이익에 주식까지 한 사람 평생 받기 어려운 조합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받지 않았어요. 12%도 적다고 본 겁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 카드를 다 펼쳐놓고 보면 분명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 양쪽에 다 있는데 그 협상이 17시간 만에 결렬됐어요. 새벽 3시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양쪽 다 옳은 부분이 있고 사측이 마지막에 올린 패키지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렬됐어요. 그 말은 곧 양쪽이 펼쳐 보인 10장 말고 어느 쪽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한 또 다른 카드가 그 테이블 밑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끝까지 받지 않은 카드, 노조도 끝까지 받지 못한 카드, 그 카드의 정체를 따라가면 17시간 동안 누군가 내린 결단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단서를 한 장씩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세 번째 답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답은 협상장 안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보도자료에도 친절하게 적혀 있지 않지요. 다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성이 조용히 박아둔 단서 4개를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삼성은 올해 들어 본사 안에 새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미래로봇 추진단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로봇 연구하는 팀이구나 싶으실 텐데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조직이 아닌 거예요. 삼성 본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 모양 로봇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품인 손을 특화 개발하기 위해 새로 띄운 조직입니다. 왜 하필 손일까요? 공장에서 가장 늦게까지 사람이 남아있던 자리가 바로 손이 가는 자리거든요. 다리는 컨베이어가 대신해줍니다. 눈은 카메라가 대신해줍니다. 다만 마지막에 부품을 짚고 끼우고 비틀고 닦아내는 손, 그 손 하나가 안 풀려서 공장 어느 라인이든 사람이 한두 명은 꼭 남아있었던 거지요. 삼성이 그 마지막 손을 대체하는 조직을 본사 차원에서 띄웠다는 뜻인 거예요. 업계 한 산업 매체는 이 미래로봇 추진단 신설을 두고 짧은 분석 한 문장을 달았습니다. 노조 노렸나? 회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죠. 노조에 칼을 겨눴다고 못 박을 일도 아닙니다. 한편 업계가 그 조직 신설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가 노조였다는 점, 이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서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날 삼성은 한국의 로봇 회사 한 곳의 지분 35%를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로봇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카이스트에서 만든 한국 최초의 사람 모양 로봇 휴보의 제작사거든요. 그 회사가 작년 마지막 날부로 삼성 자회사가 됐습니다. 자회사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풀어드리면요. 그냥 협력업체 한 곳을 더 끌어들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회사 의사결정과 인사권이 본사 결제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올해 들어 한 방송사 단독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 있습니다. 양팔이 달린 로봇 한 대가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정밀 작업을 95% 성공률로 따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는 호스 하나를 1mm 오차 안에서 삽입하는 작업이었고요. 사람으로 치면 미숙면 신입과 숙련공 사이 어디쯤 되는 손놀림인 셈이에요. 여기까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봄 사이에 삼성이 손에 쥔 2장의 패입니다. 본사 안에는 손을 만드는 조직을 띄웠고요. 회사 밖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휴보 회사 하나를 통째로 자회사로 편입했죠.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엔 노조가 결렬 이유로 꼽은 한마디를 다시 꺼내봐야 해요. 노조는 회사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세대 AI 메모리, 우리가 원팀으로 만들어 결과를 냈는데 약속한 보상이 사라졌다. 명문화한다는 말도 못 믿겠다. 풀어드리면요. 작년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 신제품을 함께 만들어서 성공시키면 보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품이 결국 나왔습니다. 한편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 약속이 흐지부지 됐다는 거예요. 원팀으로 모였던 사람들도 흩어졌고요. 보상 약속도 흩어졌고요. 노조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화나는 일이죠. 영상 앞부분에서 양측이 내민 패를 정리해드렸을 때 노조 5가지 주장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약속 불이행이었습니다. 회사가 명문화하겠다는 말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고요. 보통은 이 대목에서 회사가 또 말 바꿨네로 끝나죠.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면요. 약속을 지킬 사람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흐름을 보고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약속이 걷어진 게 아니라 약속의 대상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보상받을 사람 수가 한 칸씩 빠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보상 명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죠. 확정짓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람을 줄이려고 일부러 약속을 깼다, 이런 주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와 이 세 번째 단서를 한 가닥에 놓고 보면 그림이 한쪽으로 기울지요. 네 번째 단서입니다. 한 방송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삼성이 새로 짓는 반도체 공장부터, 그러니까 신규 라인부터 사람이 하던 공정을 단계적으로 로봇에 넘기고 2030년이 되면 100% 무인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공장과 가전 공장에도 이 모델이 차례로 옮겨갈 가능성이 거론됐고요. 100% 무인 공장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라인은 자동화 90%, 어떤 라인은 95%까지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한 자릿수, 그러니까 그 5%, 10%가 사람이 마지막까지 손으로 잡고 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게 100%라는 숫자의 뜻인 거예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결단을 누가 내렸을까요? 화면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협상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 밤도 13일 새벽 협상이 깨지던 그 자리에도 그 사람은 없었지요. 다만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6세대 AI 메모리 보상 약속의 거둠, 이 세 가지 단서가 모두 한 사람의 결재선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삼성 회장 이재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못 박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협상장에 그 사람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지요. 5월 12일 협상 페이블 정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자리에는 부사장 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는 비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회사 안에서 이 정도 규모의 조직 신설, 자회사 편입, 보상정책 변경이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회사는 한국에 없습니다. 결제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은 회사 인감도장이 찍히는 그 자리를 지난다는 뜻이죠.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박혀 있는 셈입니다. 협상장에는 없었지만 협상장 바깥의 흐름을 돌리는 자리에는 분명히 그 이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삼성이 17시간 협상장에서 내려놓지 않은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삼성의 결단은 26억을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돌아가는 공장 시계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26억은 표면이었어요. 영업이익 15%냐 10%냐, 상한이 있느냐 없느냐, 주거 지원이 5억이냐 그 이하냐, 이 숫자들은 다 표면이었죠. 협상장 안에서는 노조와 사측이 그 표면 위에서 17시간을 다툰 셈이에요. 한편 협상장 바깥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다른 방향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한 칸씩 빠지고 로봇의 손이 한 칸씩 들어오는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이 굳이 멈출 이유가 있어야 협상장 안의 카드가 의미가 있었던 셈이죠. 멈출 이유는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게 삼성이 선택한 세 번째 답이었던 거예요. 노조의 카드도 아니고 사측이 협상장에 올린 안도 아니죠. 두 제안 모두 같은 전제 위에 놓여 있었죠. 공장에 사람이 계속 남아있다는 전제 말이에요. 삼성이 거부한 건 그 전제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5월 21일부터 18일간 외친다는 그 총파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고 회사 안건기준 동참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5만 명을 넘어선다는 보도가 새벽 선고문에 함께 실렸습니다. 메모리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노조가 한 번에 꺼낸 겁니다. 단순히 인원수만 보면 한국 산업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규모의 파업입니다. 여러분이 노조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7시간 동안 사측 카드를 거절했고 새벽 3시에 협상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는 21일 총파업. 라인을 세우면 분당 수십억이 빠져나가는 공장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노조 입장에선 충분히 자신 있는 상황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분석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새벽 결렬 보도가 송고되기 하루 전 5월 12일자 한 경제 매체 보도가 노조의 무기가 이미 작동을 멈췄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단순 파업으로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5만 명이 일터를 비워도 라인이 안 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만 명이 동시에 결근하는데 공장이 돌아간다는 게. 저도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 매체가 짚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성 메모리 라인은 자동화율이 이미 한계선까지 올라가 있어서 단순 결근으로는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빠진 자리를 자동화 인프라가 메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AMHS, 자동 반송 시스템. 쉽게 말해 물건이 사람 없이 알아서 돌아다니는 길입니다. 천장에 레일이 깔려 있어서 웨이퍼 박스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둘째, 웨이퍼 이송 자동화. 물류가 그 위에서 같이 돕니다. 셋째, 라인을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화학물질, 가스, 초순수 같은 건 법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해서 노조가 빠져도 회사가 강제로 사람을 붙여서라도 돌려야 합니다. 즉, 노조가 멈출 수 있는 면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해는 얼마나 나느냐? 같은 고도가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23조 원, 5만 명 파업으로 입는 영향은 최대 1조 원 미만, 비율로 4.3% 정도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동네 가게 단위로 옮겨보겠습니다. 한 분기에 100원어치를 파는 가게에서 단골 5만 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매출이 4원 빠진 정도. 마음은 아프지만 가게 문 닫을 수치는 아닙니다. 4.3%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단골 100명 중에 4명이 한 번 안 들르신 정도. 자동화가 이미 노조의 무기를 절반 크기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JP모건이 다른 시점에서는 정반대로 보이는 숫자도 내놨거든요. 새벽 결렬 보도에는 사태가 길어지면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추정이 같이 실렸습니다. 한쪽은 1조 미만, 다른 쪽은 40조. 같은 분석가가 모순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시간축이 다른 겁니다. 당장 5만 명이 빠진 단기 라인 영향은 자동화가 흡수해서 1조 미만으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길게 끌리면 외국 거래처가 한국 메모리는 공급이 흔들리는 시장이다라고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 도장이 한 번 찍히면 라인은 멀쩡히 돌아가도 주문이 다른 나라로 빠지는 거예요. 단기 자동화 무력화, 중장기 글로벌 공급망 충격, 두 층위가 따로 굴러갑니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적어도 노조의 단기 카드는 이미 자동화에 한 번 무력화된 채로 21일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결단이 삼성 안에서만 끝났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점, 자동차 쪽에서 진짜 의외의 한 줄이 단협안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기아, 2026년 임금 협상안입니다. 한국 자동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단협안 본문에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휴머노이드. AI와 휴머노이드를 회사가 도입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총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한국 자동차 노조가 4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단협안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를 적어 넣어 왔는데 사람 모양 로봇 이름이 단협안 칸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조가 이제 임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 자리 자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인정한 거예요. 조금 전 삼성 안에서 결제선 하나를 통과한 결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단이 삼성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옮겨 붙었고 또 다른 회사로 옮겨갈 도화선이 됐습니다. 한 회사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공장 시계를 멈춘 순간 옆 회사들이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회사, 단협안에도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동차에서 멈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반도체, 가전, 조선, 화학, 사람이 정밀한 손동작으로 버티던 공정마다 단협안 한쪽에 그 단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조가 21일에 5만 명을 모아도 라인이 안 서는 공장, 그리고 노조 단협안 본문에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한국 산업, 이 두 가지가 같은 시점에 벌어졌다는 건 어디서 그 시계가 가장 빨리 돌아갔다는 뜻일까요? 자녀 회사 단협안에도 휴머노이드가 등장할 것 같다는 그 서늘한 예감, 그건 한국 안에서만 도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한국 밖에서도 똑같은 그림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5월 11일, 그러니까 결렬 이틀 전이었습니다. 엠챔이 한국 언론에 보도자료 한 통을 돌렸습니다. 엠챔이 뭐냐? 풀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 모임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에 장비 팔고, 한국 메모리 받아서 자기네 데이터 센터 돌리고, 한국 공장에 자기 돈 박아둔 미국 자본의 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임이 뭐라고 했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그리고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거기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경쟁국이 반사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인 문장이라 점잖게 들리는데 평소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국 조심하라. 너희가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도 보고 있다. 외국 투자자 모임이 한국 협상 결렬 이틀 전에 동네방네 외친 셈이에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에임챔이 굳이 이 타이밍에 이런 자료를 낸 이유. 그건 한국 메모리가 그냥 한국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을 두 동강 내고 있어요. 미국은 동맹국들 데려다가 자기네 편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고, 중국은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안 사고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메모리 1위로 끼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선 우리 편이니까 우리 옆으로 와라 하고, 한쪽에선 너희가 안 팔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선 뒤로 압박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미국 안에 공장 지어라. 미국 사람 고용해라. 그래서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자본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적인 카드입니다.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쥐고 있는 손이 17시간 만에 결렬되고 5만 명이 18일짜리 파업을 예고했어요. 미국 입장에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만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자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5년 전부터 이미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만큼 노조화 시도가 거센 회사도 드물어요. 물류센터마다 노조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마존이 안 보이는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작년에 내부 문서가 일부 새어나오면서 드러났습니다. 회사 안에서 정해놓은 계획이 이렇습니다. 2027년까지 일자리 50만 개를 로봇으로 대체한다. 같은 기간 16만 명 신규 채용은 아예 안 한다. 그리고 2033년까지 60만 명을 대체하는 게 목표다. 60만 명이 어느 정도냐? 부산 시민 약 6명 중 1명을 통째로 빼는 규모입니다. 한 회사가 한 도시 인구의 6분의 1을 내보내겠다고 종이에 적어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니라 단어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 계획을 이야기할 때 자동화라는 단어, AI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대신 코봇이라는 단어, 첨단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코봇이 뭐냐?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협동 로봇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부드럽잖아요.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첨단 기술이라고 부르면 노조도, 언론도, 정치권도 덜 반응한다는 걸 회사가 계산한 겁니다. 진짜로 하는 일은 사람 일자리를 깎아내는 건데 부르는 이름만 바꾼 거예요.
MIT라는 대학에 다론 아제모올루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존을 두고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아마존만큼 자동화 인센티브가 강한 기업은 없다. 미국 최대 고용주가 곧 순고용 파괴자로 바뀔 것이다. 가장 많이 고용하던 회사가 가장 많이 일자리를 없애는 회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존 노조는 왜 이걸 못 막았을까? 막으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막으려고 외쳤기 때문에 더 빨라진 겁니다. 그 증거가 자동차 쪽에 있습니다. UAW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풀면 미국 자동차 노조예요. 한국으로 치면 현대차 노조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2023년에 이 노조가 미국 자동차 빅3, 그러니까 GM, 포드, 스텔란티스 세 회사를 상대로 동시 파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25%의 추가 항목까지 받아냈어요. 노조 입장에선 사상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빅3가 임금을 올리니까 미국 안에 있는 토요타, 혼다, 그리고 현대차 미국 공장까지 줄줄이 임금을 94%같이 올려야 했습니다. 노조에 가입 안 한 공장까지 인건비가 동시에 뛴 거예요. 그러자 이 회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임금이 다 같이 올라간다면 차라리 사람을 덜 쓰는 라인으로 가자. 테슬라가 이 흐름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테슬라는 UAW 가입을 계속 거부하면서 비노조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옵티머스라는 인강형 로봇을 양산 라인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 안 사람들 말이 이젠 사람보다 옵티머스 한 대가 더 안전하고 더 싸다는 거였어요. UAW가 임금을 올린 게 거꾸로 테슬라 옵티머스의 사업 명분이 된 셈입니다. UAW도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협상 막바지에 한 가지 조항을 받아냈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폐쇄하면 파업할 권리를 보장한다. 사람을 빼고 자동화로 가려는 시도 자체를 조항으로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사측은 더 노골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한 라인 한 라인 닫을 때마다 분란이 생기느니 처음부터 사람을 적게 쓰는 새 공장을 멀리 짓자.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신규 투자가 멕시코로, 노조 약한 남부로, 그리고 자동화율 90%가 넘는 새 라인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노조가 외칠수록 회사 자동화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갑니다. 막으려고 한 것이 가속의 명분이 되고 명분이 쌓일수록 자본은 사람 손이 없는 공장 쪽으로 흐릅니다. 미국에서 이 메커니즘은 5년 전부터,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 텍사스 테슬라 라인에서 말이에요. 엠챔이 5월 11일에 굳이 한국 언론에 자료를 돌린 이유가 이쯤에서 또렷해집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본 영화의 한국판 예고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처음 보는 그림이지만 그쪽 사람들은 5년 전에 똑같은 첫 장면을 봤어요.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미국에서 5년 동안 돌아간 그 시계가 정확히 그날 새벽 한국에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이 우리 자녀 일자리에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1061개예요. 2차와 3차까지 합치면 1754개. 이 숫자를 동네 단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시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 하나, 또 옆 도시의 공단 하나, 그리고 자녀가 다니던 회사가 들어있는 작은 단지 하나. 이게 한 무더기로 1754개라는 얘기입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합쳐 한 도시를 통째로 채우는 규모인 셈이에요. 이 협력사에서 일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과 파견 인력이잖아요. 회사가 자동화 속도를 한 칸씩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자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자녀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간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없는 게 그 대기업이 단가를 한 번 조이면 1차 협력사에서 2번 조이고 2차에서 다시 한 번 조여요. 그 끝에 자녀가 다니는 작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지난달 통계청 숫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7.7%,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라간 수치잖아요. 청년 100명 중 7명에서 8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자녀 또래 친구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1명에서 2명이 지금 일을 못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무거운 숫자가 따라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14만 6천 명이 줄었어요. 청년 고용률도 43.3%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빠졌어요. 14만 6천 명이라는 게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도시 하나의 청년 인구가 통째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셈이에요. 이게 한 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숫자보다 더 서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5. 부부 100쌍이 평생 낳는 아이가 75명이고 그 75명이 결혼해서 다시 낳는 손주 세대는 56명까지 줄어듭니다. 자녀 세대가 비좁아진 자리에서 손주 세대는 더 비좁은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자리는 줄어드는데 그 자리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회사가 두드리는 계산기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단순해요. 휴머노이드 일대 도입비 2억 원, 연 운영비 1,400만 원, 그리고 현대차 고연차 생산직 연봉이 약 2억 원. 도입비 2억을 연봉 2억으로 나누면 1년이면 본전이에요. 회사 임원실 계산기를 한 번 두드리고 결정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 다음 해부터는 1,400만 원으로 생산직 1명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단순화한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유지보수, 학습 데이터, 안전규제,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빼지 못하는 공정이 따로 있잖아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정밀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한 번 잡히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자동화 진행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계산기 앞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인터넷 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어느 회사 직원 게시판이든 자주 올라오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정량 출처를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한 번씩 눈에 띄는 종류의 글입니다. 아들, 딸, 손주, 손녀가 망한 나라 국민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짧은 문장 하나에 한 세대가 평생 쌓아 올린 책임감이 다 들어있는 셈이에요. 자녀 결혼, 손주 합자금, 그리고 자신의 노후.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묶여서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거죠. 이 지점에서 미세한 희망 한 줄기는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작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40개 단체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휴머노이드 산업을 한국이 직접 키워보겠다는 협의체예요.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선두, 민관 합쳐 약 1조 원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진단한 시간표가 있어요. 골든타임 5년. 지금 한국이 연구 단계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그 임계점에 서 있고 5년 안에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 양산 라인 사이에서 한국이 부품 공급국으로 밀려난다는 진단입니다.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5년은 남아있다는 뜻이죠. 0.5%, 딱 그 정도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셈입니다. 한국이 휴머노이드 영순위 격전지가 됐다고요.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격전지로 본다는 얘기죠. 인구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제조업이 단단한 나라. 이 세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 하나뿐이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격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격전지라는 말은 외부 자본의 시선이지 우리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말해야 해요. 영순위 배체장입니다. 격전지가 아니라 대체장. 사람 자리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바뀌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대체장의 첫 단추를 채운 사람이 이재용 회장입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그리고 새벽에 26억을 거부한 그 결단까지 3개의 단추가 한 결제선에서 채워진 셈입니다. 사람을 단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결단을 내렸는지 정확히 호명하는 것까지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정보거든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정서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노조가 잘못한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조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 70%가 노조 요구를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그 수치가 가벼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5만 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18일짜리 총파업, 영업이익 12%에 주거 5억까지 얹은 사측 패키지를 거절한 강성 노선, 회사 안에서 본인들조차 이쯤에서 챙겨 나오자고 흔들리는데 끝까지 밀어붙인 지도부,
이 그림은 노조가 자초한 결과인 거죠. 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야 합니다. 노조가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 회사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공장 시계를 다른 자리에서 조용히 돌렸습니다. 그 시계는 노조가 외칠수록 더 빨리 도는 종류의 것이었고요. 미국에서 5년 전부터 작동한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그날 새벽 한국에서 그대로 가동된 거예요. 노조가 26억을 외친 그 17시간 동안 회사는 100% 무인을 결제선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두 흐름이 한 방향으로 만나는 자리에 우리 자녀 일자리가 놓여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은 26억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가는 공장 시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단은 5월 13일 새벽 협상이 깨지던 그 17시간 안에 내려졌습니다. 그 시계 끝에서 우리 자녀가 들어갈 자리가 한 칸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 줄을 들으시는 동안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셨다면 그 무게가 바로 부모 세대의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 하나하나가 한국 산업을 지금까지 끌어온 힘이지요. 이번에도 그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녀 세대가 이 영순위 대체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가 가장 절실한 시점입니다. 직장 후배들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손주 세대는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지, 자영업 차린 자녀에게 어떤 업종 변화가 보이는지, 여러분이 IMF를 견디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디면서 쌓아온 그 감각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부모님께 길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른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